뭐냐고요. 내가 진짜 못 살아. 당장 치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저런 북한 것이 어딜 기어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묵은지, 그리고 손주들 주려고 준비한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제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냄새나. 이거 다 버려요. 우리 집은 백화점 김치만 먹어요. 보따리가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밤을 새워 담근 김치가 비닐봉투와 함께 구겨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우리 바쁘다니까요. 며느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 여기는 강남이에요. 북한에서 사시던 것처럼 막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제 저를 짐으로 여긴다는 것을. 70년을 살아온 실향민 할머니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시골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냄새나는 북한 할머니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대단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오늘 그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한 실향민 할머니의 복수극입니다. 저는 195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터지던 그해 겨우 3살이었던 저는 어머니와 생이별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실향민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걸 잃고 남쪽에서 힘겹게 살아온 불쌍한 노인으로요. 며느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북에서 내려와 국밥 장사로 겨우 먹고 산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 3천억 원의 소유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빌딩 12채의 주인입니다. 며느리가 사는 그 고급 아파트도 사실 제 소유입니다. 왜 숨기고 살았냐고요? 아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제가 죽은 척했습니다. 사업을 비서에게 맡기고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처가 도움을 받으며 결혼했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저는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며느리가 제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 실향민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의 낡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한 실향민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낡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배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매일 허리를 굽혀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명순이 할매, 아들은 잘 사는데 효도도 안 해준다며? 그러게 말이요. 강남에 산다는데 어머니는 저렇게 시골에서 고생하시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저는 낡은 옷을 벗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파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승합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삼성동에 제 비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명성개발이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빌딩 임대료를 확인하고 새로운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고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비서실장 박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수익이 120억 원 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돈으로 용산 쪽 빌딩 하나 더 알아봐요.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오후가 되면 다시 파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가난한 실향민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이중 생활을 30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자라는 걸 알면서부터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민수가 고급 외제차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살아.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써줘?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쉽게 얻은 부에 익숙해져서 노력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긴다고 했습니다. 시골로 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안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박세희가 들어왔습니다. 세희는 서울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목욕은 자주 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위생관념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후 10년 동안 저는 지켜봤습니다.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세희가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예요. 산모 건강 때문에요. 하지만 시댁 어머니는 멀쩡히 안에 있었습니다. 저만 쫓겨난 겁니다.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손수 김치를 담그고 떡을 쪘습니다. 일주일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희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손주 돌잔치라며. 김치랑 떡 좀 가져왔어. 세희가 제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냄새나. 이거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런 북한 것이 어딜 기어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북한 것, 빨갱이, 피난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세희 말이 좀 심했지만 엄마도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라는 것을. 저는 쓰레기통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털어내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희 씨, 내가 누군지 아세요? 세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북한에서 온 시골 할머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왔죠. 하지만 시골 할머니는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세희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나와 있었습니다. 명성개발 대표이사 이명순. 바로 저였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거두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구부정하게 다니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업이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망한 척했지. 30년 전에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싶었지.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세희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짓말?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그래요. 지켜봤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만이 아니에요. 이 동 전체가 내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강남구 삼성동 빌딩 12채가 내 거죠. 세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가 비닐봉투와 함께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김치 말이에요. 평양식 김치예요. 내가 어릴 적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저는 김치를 꺼내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950년 겨울, 내가 3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평양역 근처에서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명순아, 엄마 김치 맛 잊지 마라.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해줄게.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못 만났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는 북에 계시고 나는 남에 있었죠. 저는 김치통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가요. 어머니 맛을 기억하려고. 7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아.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고도 한마디 안 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월세 받을 거예요.
시세대로 한 달에 500만 원. 세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월세요?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내 집이에요. 당신들은 세입자고 지금까지는 공짜로 살게 해줬어요. 며느리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 받을 거예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계좌로 입금하세요. 안 하면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문을 열려는데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 북한 것은 이만 갈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비서실장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산 땅에 지은 건물입니다. 민수가 결혼하면서 거기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공짜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줘야죠. 이 북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날 저는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출근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비서실장 박 과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하셨습니다. 5번이나요. 안 받았죠? 네, 지시하신 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임대인 명의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집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새 계약서 작성하세요. 임대인은 내 이름으로. 월세 500만 원, 계약 기간 1년. 박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빌딩들도 점검하세요. 혹시 민수 처가 쪽 사람들이 임차한 곳 있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가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요.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20통이 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세 납부 기한이 이틀 남았을 때 세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는데 며느님이라고 하십니다. 올려보내세요. 잠시 후 세희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세요.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왜요? 5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저희 월급으로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세예요. 그 동네 같은 평수 월세가 다 그래요. 오히려 제가 싸게 부른 거예요. 하지만 저인 시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북한 것한테 무슨 며느리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존재 아니었어요? 세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월세만 내세요. 안 내면 퇴거해요. 세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요. 월세 내든지 집 나가든지 선택하세요.
세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월세가 입금됐습니다.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 친정 쪽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친정아버지가 강남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회장님 소유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요? 임대료는 잘 내고 있나요? 네, 월 300만 원인데 꼬박꼬박 내고 계십니다. 임대료 올리세요. 시세대로 600만 원으로. 박 과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사돈 어른께서 힘드실 텐데요. 그럼 나가시든지. 선택은 자유예요. 며칠 후 세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직접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시죠? 저 박준호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다는데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세예요. 주변이 다 그래요. 싫으시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하지만 사돈 아니십니까? 좀 봐주시죠. 사돈이요? 따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것이래요. 냄새난다고요. 그런 사돈한테 무슨 봐달라는 게 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쳐서 이번 달까지는 300만 원 받을게요. 다음 달부터 600만 원. 못 내시면 나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땅이었습니다. 1950년 평양에서 도망쳐 나온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세인의 집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월세를 내려니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세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화점 판매직이었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알바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아는구나. 어느 날 민수가 파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거실을 둘러보며 먹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래. 왜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너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가에 의지했고, 그래서 엄마를 무시했지.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말이야.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면 항상 물었어. 엄마, 우리 부자지? 엄마, 우리 집 크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우리는 행복하다고 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돈을 알고부터 변했어. 명품을 사달라고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엄마가 번 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지. 엄마, 그래서 죽은 척했어. 너한테 진짜 삶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내야 해. 그리고 세희한테 잘 가르쳐.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네,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정체를 세상에 밝힐 거고, 내 사업도 제대로 운영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담근 평양식 김치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세희한테 주고. 엄마, 이 김치는 내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야. 70년 전 평양에서 배운 맛이지. 세희한테 말해줘. 이게 북한 것의 맛이라고. 민수가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 출생 증명서야.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나와 있어.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진통 48시간을. 그래.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나았어. 산파도 없이 혼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너를 업고 국밥집에 나갔지. 너 돌 되기 전까지 하루도 안 쉬었어. 너 분유 사려고.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왔어. 전쟁통에 어머니를 잃고 남쪽으로 내려왔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만큼 읽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희한테 말해줘. 북한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냄새나는 게 아니라 땀 냄새라고. 민수가 김치통과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세희 혼내줄게요. 혼내지 마. 가르쳐줘. 그게 진짜 남편이 할 일이야.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전 평양역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명순아, 엄마 김치 맛 잊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70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일주일 후 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저 세희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치 받았어요. 그리고 민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세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시어머니, 대신 기회는 줄게요. 이번 한 번만. 세희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파주로 와요. 김장하는 거 도와줘요. 네, 김장이요? 평양식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요. 배우고 싶으면 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세희가 파주로 왔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편한 추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왔어요. 저는 마당에 준비된 배추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다듬어요. 시든 잎 떼고 깨끗이 씻고. 네. 세희가 서툴게 배추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만 들던 손이 흙을 만지니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1953년 내가 파주에 처음 왔을 때 6살이었어. 아버지랑 단둘이. 세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의사셨어. 그런데 남쪽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자격증도 인정 안 해줬고. 저는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을 시작했어. 아버지가 국밥을 끓이고 나는 설거지를 했지. 6살짜리가. 세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나도 했어. 추운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하니까. 그래도 안 울었어. 저는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울었냐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보였거든. 의사였던 사람이 국밥집 주인이 됐는데 얼마나 참담했겠어. 세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16살이었지. 그럼 혼자서, 그래, 혼자서 국밥집을 이어갔어. 20살까지. 저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21살에 결혼했어. 민수 아버지를 만났지. 그 사람도 실향민이었어.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어. 세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국밥집을 키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지. 그렇게 돈을 모았어. 저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어. 강남 개발 소식을 들었지. 1970년대 초였어. 사람들이 다 강남은 쓸모없다고 했어. 논밭뿐이라고. 그런데 나는 샀어. 국밥집 팔아서 강남 땅을 샀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북한 것이 뭘 안다고 땅을 사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3천억이야. 세희가 입을 벌렸습니다. 시어머니, 나는 북한에서 왔어. 전쟁통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섰지. 저는 세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북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그래. 세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세희 옆에 앉았습니다. 울지 마. 김치에 눈물 떨어지면 짜져. 세희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습니다. 세희의 손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해가 질 무렵 김장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평양식 김치예요? 그래. 내 어머니가 담그던 맛이야. 세희가 김치를 맛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치? 이게 북한 것의 맛이야. 세희가 김치통을 꼭 안았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지. 넣어주려고 담근 거야. 세희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세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실수는 누구나 해. 네, 시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그날 저녁 세희가 돌아간 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세희가 김치 안고 울면서 왔어요. 그래.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평생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 고마워요. 세희를 용서해줘서. 용서는 안 했어. 기회를 준 거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평양에서도 이런 별을 봤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딸 명순이 이제 며느리도 가르쳤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파주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일합니다. 명성개발 회장 이명순, 실향민 출신 부동산 재벌,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70년 만에 밝혀진 숨은 재벌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세희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파주로 와서 텃밭일을 도와줍니다. 김치도 제법 담그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 세희가 효도를 하면 조금씩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450만 원만 받았습니다. 어제는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시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잔치장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김치 어디서 샀어요? 세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직접 담그셨어요. 평양식이래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평양식? 진짜 북한 김치예요? 네, 70년 전 맛이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북한 것이라는 말이 욕이 아닙니다. 자랑이 되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세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손주 돌인데 당연히 와야지. 세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저 평양 언제 가봐요? 평양? 네, 시어머니 고향 구경하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되면 꼭 같이 가요. 저는 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때 가자. 내 어머니 산소도 찾아보고. 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이제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북한 것이라고 무시당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실향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강인함을 존경하는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일으킨 진짜 영웅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